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개발론 관리론 들어가기 전에 181쪽에 부동산 투자회사. 자,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률입니다. 법률. 그 법률이니까 그대로 익히면 되는 겁니다. 좀 암기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해적인 문제는 간단하게 하면 되고 암기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181쪽. 자, 일반적으로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리처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그 내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원 1번에 보면 일단 주식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한다. 밑줄 것이요. 주식을 발행한다. 그래서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자,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소액 투자자. 밑줄 긋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일반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들을 또 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투자해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그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를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얻는 수익을 90% 이상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합니다. 자, 니은에 보면 이거는 지분 형태입니다. 방금 주식을 발행하니까 주식을 투자한 사유자가 되겠죠. 지분행위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 2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반드시 그 앞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원 3번에 보면 방금 뭐다?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법에 의합니다. 상법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는 그 자금의 흐름을 들어오고 나가 수입 지출을 회계 감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적인 문제가 있을 때 5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합병을 할 수 없는 것은 투자회사와 투자회사끼리는 합병할 수 있지만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는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거용 부동산도 투자를 하지만 대부분 업무용 부동산에 그 빌딩 있죠. 대규모 빌딩에 많이 투자하는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용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작년 정도죠. 한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많을 때 우리가 투자처를 없으니까 투자회사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을 그냥 전체 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거용도 투자는 할 수 있어도 대부분 어디 투자한다? 업무용에 투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7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에서의 특징을 또 볼 때 지분을 소액 단위로 나누니까 일반 사람들도 뭡니까? 주식을 소액으로 투자해 가질 수 있죠. 지분을 소액 단위로 분할 증권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형태를 하니까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을 현금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 니언인 D것 리얼미엄이나 8번 9번적인 문제는 주식은 우리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죠.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삽니다. 또 여러분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다 하죠. 주식은 원금 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6번까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잘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2쪽 갑니다. 182쪽 가면은 그 맨 위에 10번 있어요. 우리가 투자회사는 자기 관리 투자회사가 있고 위탁 관리 투자회사 있고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 자기 관리 투자회사가 우리가 실체형 회사라고 합니다. 실체형 회사. 그리고 위탁 관리 있어요. 위탁 관리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은 종이상으로 서류상으로 해서는 되는데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 들어봤죠?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회사, 맹목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체의 회사는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근데 맹목 회사인 위탁 관리 회사와 기업 구조 조정은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90% 이상을 현금으로 배당해 버려요. 그럼 현금을 90% 이상 배당해 버리면 남아 있는 돈이 없죠. 그럼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까
맹목회사에는 법인세를 감면시켜서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마련케 해줍니다. 자, 그거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자, 방금 실체형 회사는 자기관리회사가 실체형입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고, 그 다음에 맹목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방금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맹목회사는 뭐다?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금이 부족해요. 운용 자금이. 그래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02번 있는데요. 이 02번에 보면 자기관리 부선 투자회사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있어요. 운영 인력인데 이 사람들은 누가 될 수 있느냐? 그 자기관리는 뭐죠? 실체형 회사죠. 실체니까 그 자기관리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될 수 있느냐?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고 감정평가사도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가 자기관리 회사의 운영 인력이 되려면 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별표시하시죠. 그게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별표시합니까? 공인중개사가 들어갔죠. 공인중개사 업무에 5년 이상 됐습니다. 자, 2번에 보니까 또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밑으로 한번 꺼보죠.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투자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있어야 되고, 일반 사람들, 석사학위 이상의 사람들은 3년 이상이면 전문회사의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있고요. 그래서 밑에 체크해 놓은 것이 뭐냐?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은 자산 운영에 관한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 줄 것이에요. 사전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03번 자산 관리 회사의 인가 및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등록인데 방금 02번에 있는 것은 자기 관리 회사의 전문 인력 때문에 있는 거고요. 방금 맹목회사는 이름만 있죠. 실체에서 맹목회사는 서류상 회사죠. 그러면 그것은 운영자가 없어요. 임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위탁을 하니까 위탁한 회사가 관리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가로 1번의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와 그 다음 기업 구조조정은 어디에 맡기느냐? 자산관리 회사에 그 일을 맡깁니다. 다시 말합니다. 맹목회사인 위탁관리 회사와 위탁관리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은 어디에 맡긴다고요? 업무를 자산관리 회사에 맡깁니다.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운영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운영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됩니다. 자, 그리고 1번이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이 70억 이상이어야 되고 운영 인원은 이번에 5명 이상의 상권으로 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밑에 체크해 놨는데 자산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에 등록한다. 자문회사가 있어요. 자문회사는 등록입니다. 방금 뭡니까? 자산관리 회사는 인가를 받고, 그 다음 자문회사는 등록한다. 인가 등록. 자, 조심하시고. 자, 역시 등록하고 자본금이 얼마냐? 5억 이상이고 10억 이상일 거. 자, 그 다음에 3명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4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비교 있는데 비교 일단 그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보면 방금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자기관리 투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 위탁관리 투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딱 긋을 때 자, 이 자기관리회사가 방금 무슨 회사라고 했어요? 실체형이다 하는 거죠. 실체형 되고 자, 이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맹목회사입니다. 자, 맹목회사는 방금 뭡니까? 서류상의 회사다. 페이퍼 컴퍼니. 자, 그러면 방금 실체형 회사니까 요거는 뭡니까? 운영자가 있어야 되겠죠. 상권 임직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권 임직원이 필요해요. 근데 요 자가관리에서는 당연히 회사니까 본점을 두고 있어야 되겠죠. 역시 페이퍼 컴퍼니도 회사가 있으니까 본점은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본점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관리에서는 본점도 두고 있지만은 지점도 가질 수 있죠. 실체니까.
근데 여기는 지점을 둘 수가 없습니다. 본점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는 것을 비교하면 되겠어요. 자, 다시. 자, 자기관리는 실체계산이니까 본점도 있고 또 지점도 둘 수 있지만 명목계산은 본점은 존재하되 지점은 둘 수 없다. 이름만 가지고 있으니까 본점은 있죠. 자, 그리고 방금 상건 임직원이 있습니다. 자, 임직원을 둘 수 있는데 이거는 상건 임직원이 없어요. 그럼 상건 임직원을 둘 수 없는 대신에 방금 어디 회사에 위탁한다고요? 자산 관리 회사에 맡기는 거죠. 자, 위탁 관리 회사와 기업 주종 명목 회사이기 때문에 상건 임직원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디에 맡깁니까? 자산 관리 회사에 맡기는 거죠. 그럼 자산 관리 회사는 방금 임원이 필요하다 했죠? 자본금이 얼마 필요하다 했어요? 방금 했는데 70억 이상인 회사가 되고, 그래서 이는 상건 임직원이 몇 명이다? 5인이죠. 5인 이상입니다. 방금 왼쪽에 보세요. 자, 182쪽에 03번에 가로 1번에 원 1번과 그 다음에 원 2번 있죠. 그것이 자산관리회사입니다 하는 거죠. 자산관리회사. 자, 그러면 실체회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죠. 그럼 상건 임직원이 있는데 상건 임직원이 회사를 설립할 때 몇 인이냐? 영업 설립할 때는 3인입니다. 3인. 그리고 설립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이에요. 영업 인가를 받고 등록 후에 몇 인이 필요하냐? 5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모합니다. 사모. 우리가 회상을 사랑하세요. 실제 회사니까 사모하세요. 되나요? 3,5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183쪽에 원 2번 맨 위에 원 2번 포인트 돼 있죠. 내가 옆에 포인터 친 것은 시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이 자기 관리는 실체회사로서 내부 조직이 있고 내부 조직이 있다. 상건 임직원이 있습니다. 영업 인가 시는 3인이 필요하고 영업 인가 후에 6개월 후에는 5인이 필요합니다. 3,5 이렇게요. 3,5. 자, 그 다음에 위탁관리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위탁합니다. 그럼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두더라. 그 위탁을 하기 때문에 명목회사입니다. 비상건 임직원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그러면 자산관리회사는 운영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 70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5인 이상인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까지 기본.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법인 설립 있죠. 설립.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자기관리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회사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인 회사와 그 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본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설립 자본금 있습니다. 최초 자본금. 설립 자본금은 얼마 필요하느냐. 또 설립 후에는 이제 자금이 규모가 커지죠. 규모가 크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업인가 등록 후에 6개월 후에 이 말이에요. 영업인가 등록 6개월 후에 설립 후 자본금이 있어요. 자, 얼마 됐나요? 자, 사회관리에서는 우리가 얼마 됐나요? 5억 돼 있죠. 5억. 설립 후에는 얼마 됐나요? 70억 돼 있죠. 70억. 그 다음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설립할 때 자본금 얼마 필요하냐? 3억이 필요해요.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설립 후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3, 얼마 필요해요? 네, 50억이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정리할 때 방금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하자? 사모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모합니다. 이거 생각하시고 사모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같이 딱 그림을 그리 넣고 요거를 자, 이렇게 곱하면 되죠. 자, 곱하면 이꼴 됩니다. 곱하면 있고 5, 7, 35. 다시 뭐라고요? 5, 7, 35.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5, 7, 35. 99셈이죠. 곱셈 숫자면 5, 7 결과가 35. 그래서 5, 7, 35다. 5, 7, 35. 이해됐나요?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어요. 5, 7, 35. 자, 이렇게. 자, 쉽게 될 거예요. 5, 7, 35. 자, 그 다음에 현물 출자인데 현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원래 주식을 살 때는 현금을 구입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일부 현물 출자가 되는데 법인은 요 투자회사는 회사 설립 시는 현물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자,
회사 설립 시는 현물 출자를 할 수 없고 회사 설립 후에는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 시는 현물 출자할 수 없고 회사 설립 후는 부동산 등을 출자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자, 그다음 5번 포인트 돼 있죠? 5번 포인트 돼 있어요. 자, 그게 뭐라고 돼 있느냐?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즉 이 투자회사가 설립될 때는 빨기 설립합니다. 자, 투자회사가 설립될 때는 무슨 설립한다고요? 빨기 설립. 자, 그 내용이 182쪽에 182쪽 맨 아랫부분에 회사 설립은 무슨 설립이다? 빨기 설립이에요. 밑에 두 번째 있죠. 빨기 설립입니다. 빨기 설립이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개를 조직하면 개원이 있어요. 그 개원들이 처음에 뜻을 모은 사람들이 자금만 출자해 가지고 회사를 차리는 것을 우리가 빨기 설립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 멤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일반인들에게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주식을 공모한다. 그럼 모집 설립이라고 해요. 모집 설립. 자, 다시 회사 창업 멤버만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뭐다? 빨기 설립. 빨대식 한다 하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뭐냐? 모집 설립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회사는 설립할 때는 빨기 설립을 해놓고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할 때는 우리가 주식을 반드시 일반인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일반인에게 자금을 또 조달해야 되는데 자, 거기서 뭐가 되느냐? 주식 발행입니다. 주식 공모를 해야 된다. 주식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 설립 후 몇 년 이내에 돼 있습니까? 2년 이내에 돼 있죠. 자, 몇 프로를 발행하라 했어요? 30% 이상을 발행해서 공모하라 했죠. 이상을 공모한다. 공모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알려서 일반인에게 자금 조달을 받는 행태를 공모라고 말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2년 이내에 몇 프로? 30% 이상. 2년 이내 3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일주 소유 한도가 있어요. 일주 소유 한도. 자, 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 한도는 자, 몇 프로 돼 있나요?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돼 있죠. 50% 이상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다시 갑니다. 5번 돼 있죠. 주식 공모와 주식 분산 1인 소유 한도 있죠.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뭡니까? 몇 년 안에 영업 인가 후 2년 내에 30% 이상을 일반에게 청약한다. 그게 공모라고요. 공모. 자, 그리고 1인당 소유 한도는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50%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 됐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회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즉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이 두 개를 많이 비교하니까 일단은 그 두 개를 포인트로 두고 그때 한 번쯤 이거 자, 이거를 할 때는요. 자, 우리가 주식을 사러 가야 돼요. 주식을 사러 가려면 주식을 사러 가야 내가 주식을 줘야 하는데 자, 이렇게 203호입니다. 너가 주식 살려면 203호로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오소입니다. 203호로 오소. 됐나요? 주식 살려면 몇 호로 오라고요? 203호로 오소. 우리가 주관식 아니에요.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30% 이상을 공모한다. 주식 살려면. 그리고 5는 50%입니다. 소유할 수 없다. 됐나요? 203호로 오소. 자, 이거는 5735. 자, 이렇게. 자,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6번에 보면 자산 구성이 있어요. 자산 구성. 자기관리회사 모든 회사는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 등을 많이 보유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과 현금을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80% 중에서 부동산 비율은 70% 이상이 돼야 된다. 부동산 비율이 몇 프로? 7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차익과 사채 있는데 자, 우리는 투자를 한다. 투자.
그러면 항상 이 그림에서 투자로는 이것이 전체 총 투자액이죠. 그럼 항상 투자액 속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게 뭡니까? 빌린다. 융자 받는다 이 말이죠. 융자 받는 돈. 융자 받고 남은 돈은 자기 지분이죠. 자기 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해서 소유권을 지분을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방금 자기 지분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했는데 자금이 부족한다면 타인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못할 때 돈을 빌리는 방식이 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라고 해요. 회사채.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자금이 부족한 걸 조달할 때는 공채를 발행한다,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봤죠? 나라가 돈 빌릴 때 발행하는 정권이 뭐라고요? 국채 발행 이렇게 합니다. 자, 지방정부가 발행한 것을 공채다. 이런 지방 채권이 공채 발행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발행할 때는 사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해요. 사채 발행입니다. 그럼 이 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는 뭐냐? 자기 지분을 2배를 넘기지 마라. 2배까지. 자기 지분을 2배. 자기 지분을 2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입니다. 몇 배까지? 2배. 그럼 2배까지 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를 계리를 거친다면 10배까지도 발행할 수 있다.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면 몇 배? 10배.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 처분, 배당입니다. 배당. 자, 우리가 이제 투자회사가 수익을 창출했어요. 수익을 창출했을 때 자기관리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맹목회사를 합시다. 맹목회사. 자, 맹목회사는 누구라고요? 위탁관리. 그다음 기업구조조입니다. 그럼 실체계상은 자기관리회사 실체형이죠. 그럼 실체니까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운영해 나가니까 기업 내부에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관리에서는 이익 배당을 몇 프로 이상 배당합니다. 50% 이상을 배당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기업에 유보시키는 겁니다. 유보한다는 것은 적립한다는 거, 적립. 미래에 쓸 돈을 적립해 준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이익준비금을 적립시킨다. 이익준비금을 적립한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 개인을 본다면 내가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미래에 지출을 낼 것을 내면 적금 주는 거 같은 거예요. 적금, 적립, 적금. 그런 형태가 회사가 하는 것이 잉여금이라고 해요. 잉여금. 용어가 조금 너무 생소하죠. 잉여금, 여유된 자금을 기업 내부에 유보시켜 놨다가 기업에 필요할 때 돈을 쓰는 것. 이것을 잉여금, 즉 적립금입니다. 이익준비금. 자, 그런데 맹목회사는 50% 배당을 하고 90% 이상을 배당합니다. 그럼 90% 이상을 현금 배당입니다. 원래 자기관리나 맹목회사는 원래 90% 배당하게 되는데 자기관리는 50% 배당을 하라라고 정했고 맹목회사는 90% 이상을 배당하라 합니다. 됐나요? 그럼 요거는 적립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적립할 돈이 없죠. 90% 현금 배당하니까 기업 내부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관리회사는 요게 맹목회사는 이 말이야. 자, 이거는 이윤이 남았고 있으니까 법인세 부담을 합니다. 법인세를 부담해야 되고 이거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또 부담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담하는데 여기는 법인세 감면을 하지 않고 감면 혜택이 없고 운영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그래서 90% 이상을 배당하기 때문에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 혜택을 준다. 이것 때문에 90% 배당 때문에. 자, 그래서 8번하고요. 그 11번 있죠. 8번과 11번을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에 보니까 취득세 및 법인세 되어 있나요? 취득세 및 법인세. 자, 그래서 자기관리는 취득세 50% 감면돼 있죠. 그리고 위탁관리도 취득세는 둘 다 50% 감면돼 있죠. 투자회사니까. 자, 그런데 법인세가 자기관리는 법인세 공제 혜택이 없고 위탁관리는 법인세 공제 혜택이 있다. 지금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법이니까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계속 반복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까지가 되고요. 자, 그다음 185쪽에 갑니다. 이제 185쪽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 있는데, 자, 186쪽에 보면은 부동산 이용 활동이 있어요. 부동산 이용 활동은 시험 출제 빈도는 한 1%밖에 안 돼요. 1%. 근데 1%밖에 안 되는데 다른 내용들을 내가 이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은 보고 가야 될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짜증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게 186쪽에 보면 이 02번에 최유효 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최고 최선 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요즘에는 거의 시험이 안 오니까 참고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187쪽에 보면 03번 있어요. 187쪽에 03번. 자, 거기에 뭐가 있나요? 지가 구배 현상.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했어요. 토팩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가라는 건 땅의 가치라고 말이죠. 구배라는 것은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나눠진다. 자, 우리가 도시 중심이 있어요. 중심. 그럼 우리가 대부분 지가는 땅 가치는 도시 중심이 가장 비싸죠, 그죠? 비쌉니다. 그럼 도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가는 계속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일정 범위, 도시 중심에 가까울 때는 지가가 같이 떨어지는데 그 범위가 차이가 뭡니까? 가까운 거리라도 옆에 있는 거라도 가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가치 차이가 다릅니다. 근데 도시 외곽에 가면은, 나중에 외곽 쪽에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이 거리까지는 전부 다 제곱미터당 가격이 전부 다 10만 원대다. 여기서 또 더 멀어져요. 요 지역은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 되냐? 5만 원대다. 이렇게 되겠죠. 도시에서, 내부에서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뭡니까? 뚝뚝뚝 떨어지는데, 도시 중심에서 일정 범위까지는 조금만 더 가격 차이가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것이 지가 구배 현상이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도시 중심에서 도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가가 떨어지는 현상. 이걸 지가 구배 현상입니다. 그럼 도시 중심에는 그것이 뭡니까? 경사도가 급하고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경사도가 완만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말은 도시 내부에서는 지가 차이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이제 뭡니까? 먼 거리를 가더라도 지가가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죠. 이거를 지가 구배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원 3번에 보니까, 03번에 원 3번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배웠는 입지론 지도론에서 다핵 구조 있습니다. 도시가 중심지가 몇 개냐는 거죠. 중심지가 하나인 것을 단핵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중심지가 여러 개가 된 것을 다핵이다 하는 거죠. 한 문자죠. 단핵, 다핵. 우리가 단핵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입지론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요 사람들이 있었죠. 뭐가 있나요? 버제서라는 사람이 있었죠. 버제서라는 사람은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원을 그리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시 중심에서 도시 외곽으로 가서 원을 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동심원 이론 이렇겠죠. 이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를 연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도시 동심 이론은 도시 중심에서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중심은 하나가 되고, 전, 저고통 이 5개로 도시가 행성이 나눠져 있더라. 중심 업무지구죠. 그 다음에는 전이지대라는 거죠. 점이지대. 주거가 상업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저가주택이 있고 고소득층 주택이 있죠. 그 다음에 통건전지대. 항상 이 순서 꼭 기억해야 되죠. 중전, 저고통. 중심 업무, 저가주택, 고가주택, 통건전지대. 이게 버제서를 말했죠. 그 다음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호이트. 자, 호이트는 무슨 이론을 주창했습니다. 선행 이론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이거는 간선도로. 간선도로 하면은 그 도로에 주가 되는 도로.
주가 되는 골목 안 도로 말고 주가 되는 도로, 간선도로, 도시 자체가 이 도로를 주변에 간선도 주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발달한다. 이것이 우리가 호이터죠. 이게 단핵 구조입니다. 자, 그럼 다핵 구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 도시는 단핵을 가진다는 것은 소도시겠죠. 대도시가 아니고 소도시에서 나타나는 행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대도시 형태가 있죠. 대도시는 그 중심 업무가 여러 파트가 나눠지죠. 그걸 다핵 도시다 하는 거죠. 그럼 이 다핵성 이론은 우리가 대도시 형태에서 나타나는 이론이 되겠죠. 누가 주장했겠어요? 맥킨지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고 그걸 발전시킨 해리스 울만이라는 사람이 이 다핵 이론을 주장했죠. 다핵 이론. 자,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 187쪽에 4번에 토지 이용을 집약도라고 했습니다. 집약도. 자, 토지 이용은 집약도를 때 볼 때 우리가 도시 내 쪽과 도시 내, 그다음 도시 외곽, 도시 밖을 볼 때 도시 내의 땅들은 수요자가 많죠. 그럼 수요자가 많은데 도시 내부에 있는 땅을 이용하는 주체는 이거를 뭡니까? 여러 필지로 나누죠. 여러 필지로 나눠서 이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 외곽 쪽에 있는 땅들은 수요자가 적죠. 그럼 수요가 적으니까 필지를 나누되 이 정도밖에 이용을 나눕니다. 소유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도시 내부에 있는 땅은 필지를 나눌 때 조각 넣어요. 땅은 뭐니까 우리는 토지는 뭘 가지고 있다? 부정성, 물리적 면적을 늘릴 수 없죠. 그럼 한정된 땅덩어리를 이용함에 있어서 수요자가 많다는 거죠. 그럼 수요자가 많으면 여러 필지를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공급 행위를 하고자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분모 토지 면적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 이용에 대해서 요 자체가 같이 땅에 대해서 면적은 적게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럼 도시 외곽 쪽의 땅들은 결과적으로 얼마를 면적을 이용하고 그게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요렇게 느낌이 뭐예요? 조밀하게 이용하죠. 이거를 집약도가 높다라고 해요. 이것을 뭐라고요? 집약도가 높게 이용한다. 집약도가 높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행태를 집약도가 낮다라고 해요. 자, 그럼 집약도가 높은 것을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 합니다. 집약적 이용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넓게 이용하는 게 있죠. 이거를 조방적 이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조방적 이용이라고 표현해요. 자,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 됐나요? 이 어렵지 않죠? 요거는 조방적 이용이라고 이거는 집약적 이용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투입되는 땅에 대해서 이 땅 자체에 대해서 면적은 많이 이용합니까? 적게 이용합니까? 면적은 적게 이용하되 그에 대한 투자되는 금액은 아주 많은 투자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공간에 뭡니까? 고층화시키죠.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층화시켜서 이용하죠. 그러니까 땅 면적에 투자되는 금액들이 엄청 많죠. 고층화 이용한다. 그래서 비싸죠. 이걸 집약적 이용이라 합니다. 그럼 도시 외곽에 있는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이거는 대부분이 우리가 또 빨리 기억하기 위해서 몇 차 산업이 되겠어요? 3차 산업으로 이용되는 땅들은 이렇게 집약적 이용이 되겠죠. 도시 외곽에 있는 몇 차 산업? 1차 산업이죠. 농지 있죠. 농지나 목장 농지나 임야를 이용할 때는 넓은 면적을 이용하죠. 땅 면적을 많이 이용한다. 넓은 면적을 이용하되 그 위에 투자되는 것을 적게 투자하죠. 적게. 그래서 투자 금액이 적다. 이거를 조방적이다. 집약도가 높다. 집약도가 낮다. 집약도가 높은 것은 집약적 이용이고 집약도가 낮은 것은 조방적 이용이다. 이해됐나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 되는 것을 자, 이용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집약적 이용을 하는 것은 뭘 목적으로 합니까? 이윤을 극대화시킬 목적입니다.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럼 이윤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이윤은 창출되어 있는데 이윤을 더 높인다는 거죠. 이윤을 더 높인다 그죠. 이윤을 극대화. 그러면 최유효 이용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거죠. 최유효 이용을 목표로 두면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집약 이윤 극대에 대해서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집약 한계점이라고 있어요. 집약 한계. 이 집약 한계는 이제 이윤이 최상위층이 됐다고요. 최상위층. 그 집약 한계점은 상한선으로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일치하는 점입니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일치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계는 이미 이윤을 초과한 점, 정상 이윤을 넘어선 점, 초과 이윤이 발생되는 겁니다. 초과 수익이 발생한 만큼 초과 비용이 일치되게 되는 점입니다. 그러면 한계 수익이 있는데 한계 비용이 낮다면 계속 추가 투자해도 됩니다. 그 최상위층을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까지만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조방적 이용입니다. 자, 조방적 이용은 이윤을 극대화한 게보다는 내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데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손익분기점. 손실을 보지 않아야 된다. 손익분기점. 그래서 조방적 이윤은 조방 한계라는 개념을 써요. 자, 조방 한계점. 그럼 집약 한계는 이윤을 상위선이고 이거는 손익분기점이 조방 한계는 하한선입니다. 최하위선, 최상위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조방 한계는 투자된 비용을 우리가 총비용이라고 해요. 총비용과 총수익이 일치하는 시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87쪽에 넘어서 집약적 토지 이용 보니까 188쪽에 원 1번 있죠. 그리고 원 2번 있죠. 원 2번에 진하게 돼 있죠. 집약 한계는 이윤 극대화점으로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 집약도의 최고 상위선을 말합니다. 그 다음 가로 3번은 조방적 토지 이용으로서 조방 한계점이 있죠. 손익분기점이랍니다.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한 것으로서 집약도의 하한선을 말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입지잉여 있는데 입지잉여. 자, 여기에서 잉여. 자, 잉여라는 말은 뭡니까? 남았다는 거죠. 남았다. 자, 투자한 비용을 빼고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들어온 금액이 만약에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빼니까 500만 원 남죠. 남는 여분을 잉여분이라 하죠. 이해됩니까? 수익과 비용을 차원 남는 것. 그러면 입지잉여다 이 말. 입지잉여가 이거는 잉여분이 많을수록 입지잉여가 많을수록 보면 좋은 입지죠. 그럼 입지를 볼 때는 항상 입지론을 할 때는 항상 어느 땅이 입지가 좋아, 입지가 나빠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앞에 뭐가 먼저 되느냐? 용도가 먼저 와야 됩니다. 용도. 자,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 있을 때 이렇게 도로가 있고 각지들이 있죠. 각지가 있는데 요 땅에 대한 입지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여기 땅이 입지가 좋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요 위치가 만약에 옷가게를 하는 때는 입지가 좋지만 뭐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하기는 입지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입지를 말할 때는 항상 용도가 들어야 됩니다. 어떤 용도가 어떤 가게가 입지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보고 위치 그 용도에 맞는 잘 어울리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잉여가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되죠. 그리고 입지론을 근거가 된 것은 어디입니까? 부동성 때문입니다. 입지잉여를 근거가 된 것은 어디라고요?
부동성 있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그 5번에 가기 전에 밑에 가로 4번 입지 잉여에서 원 2번 한 번쯤 읽어보세요. 입지 잉여와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 토지 이용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도 입지 잉여는 모든 입지 주체에 똑같이 생기지 않는다. 자, 요거는 통닭집으로서 입지가 좋아.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통닭집 운영할 때와 을이라는 사람이 통닭집 운영할 때 수익이 어떤 사람은 많이 더 배출했으면 운영자에 따라 낮아질 수도 있죠. 입지 주체에 따라서 다 똑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05번 도시 스프롤 현상이 있습니다.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은 우리가 도시의 그 발달이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도시가 형성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요즘에 이제 우리의 도시 형성은 미리 어느 지역의 신도시를 개발하겠어. 그럼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미리 뭡니까? 그게 도로라든지 상하수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이라든지 또 전기 배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을 다 갖춰놓고 도시를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뭐가 있습니까? 버스가 지나가네. 버스가 다니면서 그게 정차하는 구간 있죠. 버스가 정차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럼 하나 둘씩 집이 생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촌락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 없이 만들어진 것을 무질서 스포를 현상이라는 거죠. 철길 따라서 형성되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도시 형성이 계획 없이 평면적이 아니고 요게 도시가 형성됐다가 좀 가면 또 요게 도시가 형성됐다가 어떤 도시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행성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 이거를 까마귀가 난다 해서 비지적이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고 토끼 띠뛰기식으로 도시가 형성된다. 이런 것을 도시 스프롤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시 스프롤 현상이 워이 부분에 별표지 3개. 별표지 3개. 뭐냐?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 일반적인데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 입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평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 189쪽에 보면 6번 있죠. 침입적 토지 이용이라 있죠. 자, 우리가 침입이란 말은 어디서 들었을까요? 자, 주거분리, 그럼 여가현상, 자, 여가는 우리가 주택 여가가 뭐 있었어요? 상향 여가가 있고 하향 여가가 있었죠. 상향 여가, 하향 여가. 그럼 일단 상향 여가, 하향 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주거 분리가 있었죠. 자, 주거 분리라는 것은 저가주택은 저가주택끼리 모여 있고 고가주택은 고가주택끼리 모여 있는 것을 주거 분리였다. 자, 다시 뭐가 무엇이 형성됐다고요? 저가주택은 저가주택이 있고 고가주택은 고가주택이 모여 있는 것, 이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거 분리라고 했어요. 주거 분리. 자, 주거 분리는 왜 이렇게 저가는 저가끼리, 고가는 고가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무엇을 효과를 얻겠습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 정의 외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저가주택이 A, B, C 저가주택이 있다면 C의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에 인접한 저가주택은 좋은 데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정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할증 거래된다. 이렇게 들었죠. 자, 그럼 고가주택이 A, B, C 있다면 고가주택 중에서 저가주택에 인접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할인 거래된다. 이렇게 비었죠.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고가주택이 계속 고가주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가주택은 주택이라는 것은 건물이니까 계속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수선해서 계속 고쳐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니까 그 수선비가 그 효익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수리를 해가지고 효익 가치보다 더 수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 수선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수선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고가주택은 계속 수리를 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는 현상,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을 이걸 하향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가주택지 고가주택을 이동해 올 수 없다가 예?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니까 저가주택 지역의 소유자들이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저가주택으로 이동해 오겠죠. 요 이동을 우리가 침입이라 한다는 거죠. 들어오는 거. 그럼 요거를 우리가 무슨 여가다? 하향 여가다. 저가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이동해 오는 것은 뭐다? 하향 여가입니다. 됐나요? 하향 여가. 그러면 우리가 저가주택 지역이 있어요. 저가주택은 이제 손대면 안 되죠. 수선하면 안 되죠. 그럼 뭡니까? 다시 밀고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죠. 자, 그럼 여기는 저가주택 지역은 뭘 바라겠어요? 개발 비용. 요 개발 비용을 우리는 수선비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개발 비용을 이래서 효익 가치가 크냐 적으냐. 자,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여기서 개발 비용이 뭐만 들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때문에 될까요? 저가주택 있는 사람이 야 우리 지역 개발한다네. 그러니까 뭘 많이 요구하겠어요? 보상을 많이 요구하겠죠. 생각 외에 보상을 너무 많이 하면 효익이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개발 비용보다 효용이 크다면 이 지역은 개발을 하겠죠. 개발을 하게 됩니다. 수선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개발을 하니까 기존 저가주택은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새로운 신축주택이 들어서겠죠. 그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하게 됨으로써 이 저가주택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고가주택으로 바뀌어져. 되나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상향됐죠. 상향됐습니다. 그럼 가치가 많이 뛰었으니까 기존의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니까 여기에 있는 고가주택 사람들이 새로운 고가주택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고가주택 지역에서 저가주택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뭐다? 이동하는 거. 상향여가다. 이렇게 했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고가에서 저가로 이동한다. 이게 무슨 여가? 상향여가다. 상향여가고 저가에서 고가로 이동하는 것을 뭐다? 하향여가다. 오케이?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저가에서 고가로 간다 해서 상향여가가 아니에요. 네? 들어오는 이유를 보세요. 고가주택이 뭐로 변했다?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변했습니다. 하향여가라고요.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변했습니다. 상향여가라고요. 그럼 이동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가에서 고가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을 하향여가예요. 고가주택에서 저가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을 상향여가예요. 그럼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침입한다라고 해요. 침입. 되나요? 그럼 침입 후에는 자 고가주택이 계속 하나 둘씩 저가주택으로 바뀌겠죠. 그럼 새롭게 여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럼 나중에는 전부 다 저가주택 지역으로 다 변하겠죠. 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입 후에는 뭐가 된다? 개성. 침입 후에 개성, 반대로 하면 성계 또는 이거를 천의 현상이다. 그 세대로 다 물들어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89쪽에 보면은 07번이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거 간단히 보더라고. 직주 분리는 우리가 도시 중심이 있어요. 도시 외곽이 있습니다. 자, 도시 중심에 일단 대부분이 직장이 있죠. 도시 중심에 직장이 있죠. 됐나요? 그러면 그 직장과 가깝게 주거 공간이 있다. 도시 중심에 직장과 가깝게 주거 공간이 있는 것을 직주 접근이라 하고요. 되나요? 직주 접근이라고요. 자, 이게 뭐라고요? 직주 접근. 자, 그건 도시 중심에 직장을 두고 있고 도시 외곽 쪽에 주거 공간을 두고 있어요. 이거를 뭐다? 직주 분리다. 이렇게 합니다. 직주 접근, 직주 분리. 이해했나요? 직주 접근, 직주 분리. 자,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190페이지 보면 8번에 한계지의 직가보충인데 한계지라는 것은 택지 이용을 가장 먼 거리를 말합니다. 택지가 뭐죠?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택지라고 하죠. 그럼 택지 이용을 가장 먼 거리, 채원 방건, 채원, 멀 원자예요. 가장 먼 거리를 한계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계지는 택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그럼 한계지 밖은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지가 차이가 엄청나겠죠. 이런 현상을 단절 지가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지가?
단절 지가라고 말합니다. 자, 원 2번의 한계집의 지가 법칙은 초기에는 지가 상승이 빠르다. 대부분 이 지역을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뭐가 도시개발법에서 1차 산업이 택지로 전환되는 거. 도시개발법에서 택지하는 거다. 한지지역,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하는 거죠. 자, 됐어요. 그 다음 디귿에 보면은 단절 지가 현상은 한계지와 그 주변의 농지 또는 임지와 현저한 가치 차이가 난다 해서 뚝 떨어집니다 하는 것을 단절 지가 현상이 발생한다. 자, 리얼 한계지의 지가와 도심부의 지가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 왜? 전부 다 택지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니까. 그리고 한계지니까 상호 간에 대체관계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원 3번은 한계지는 택지 이용을 하는 지역은 있죠.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할수록 더 외곽으로 갈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 도시 행성을 보면 되죠. 옛날에는 저쪽이 뭡니까? 농가 밭밖에 없었는데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잖아요. 도시가 교통수단이 발달할수록 한계지는 더 멀리 외곽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4번에 보면 자가입니다. 자가는 뭡니까? 내 거죠. 내 거. 그럼 차가는 빌려 쓰는 거죠. 자가와 차가를 볼 때 자가는 일단 보세요.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거 내가 도시로 직장을 간다고 봅시다. 그럼 자가 소유자는 뭐만 들면 됩니까? 도시로 갈 때 교통비용만 들면 되죠. 교통비 비용이 적다. 근데 차가는 뭡니까? 일단 도시까지 가는데 교통비도 들지만 내가 내 땅이 아닌 거 빌려 썼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줘야 돼. 비용이 더 많이 되죠. 그럼 비용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멀리 가면 안 되고 도시에 가깝게 건접해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자가 한계지는 차가 한계지보다 더 멀리 위치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가 한계지는 차가 한계지보다 더 외곽에 둘 수 있다 하는 거죠. 멀리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첫 시간을 마치고요. 그럼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개발론 들어가겠습니다. 개발론. 자, 조금 이따 보죠.